안녕하세요. 자, 세무회계 연습이고요. 그 교재는 이렇게 수업 방식이래요. 이제 세법 엔딩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엔딩이 1차 내용과 2차 세무회계 내용이 있어요. 물론 뭐 세법학도 뭐 중첩되는 게 있겠지만 2차 세무회계에 있는 내용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 규정 이런 거는 같이 보지 않고 어 그리고 세무회계 연습을 합니다. 세무회계 연습. 지금 여러분들 1 나와 있고 2 있는데 개정세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은 완결됐고 시행령은 지금 입법 예고니까 거의 그대로 돼요. 여기까지 제대로 반영됐고 이것도 안 있어요. 안을 좀 반영했는데 시행규칙이 우리 세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조문 5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교재 완성했을 때 대비 지금 바뀐 게 한두 개 있어. 한두 개. 그거는 나중에 정오나 내용 가지고 할게요.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4년 세법 개정된 걸 가지고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업할 때 전에 나올 거예요. 법인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는데 상증세 나중에 해요. 상증세는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선택이야. 일반적으로 세법학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게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때 예전에 세법학 닭과랑 맞고 막 빵점 맞고 이랬었던 거 알아요? 그 상속세 빵점 맞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야. 세무에게 나오는 거. 그게 나와서 대부분 빵점 맞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순서는 얘 먼저 하고 그다음 법인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점이 세무회계가 세무사 시험은 이렇게 돼요. 20점, 30점, 50점 요 정도 되고 회계사 시험은 여기가 10점이고 나머지가 5점씩 깎여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해요. 난이도는 비슷하고 문제를 보면은 더 깔끔한 거는 회계사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깔끔해. 돈 많이 써가지고 교수님이 그 100점 내려가는데 2시간 보는 건데 교수님 7명 들어가 7명. 그러니까 엄청 많이 서로 검증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게 깔끔해. 돈도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면 좋은 거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세무사 시험은 2명 내고 막 이럴 때도 많았어. 2명. 요즘 3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금 그래. 그래도 난이도는 비슷해. 난이도는.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면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이 조금 있어.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이 조금 그런 게 있어. 가끔. 올해도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 다 맞게 해줘서 다. 에블바리 다 맞게 해줬고 작년에는 그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그 내가 이제 답을 이게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책에 냈는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랐는데 접대비 관련해서 답은 내가 낸 걸로 채점을 했었더라고. 그래서 공개가 그 청구한 친구 왔었어. 그래서 보니까 했는데 나중에 소송에서 그것도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쓴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법관은 항상 입증 책임은 낸 사람 보고 지라고 하는 거. 이게 명확한 거냐? 명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맞게 해준 적도 있어. 그래서 한 4명인가 막 구제되고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시험장에서 명확하게 안 나온 표현은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만 나오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제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고 연습 문제 우리 연습서에 있는 건 요 정도 풀이야. 요 정도 다 풀어주면 좋겠지만 서로가 마음 다치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 PPT 안 써요. 요즘에는 안 쓰는데 이 세무에게는 왜 쓰냐면 문제만 같이 보는 거야. 문제만 같이 보고서는 같이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할 때 반복이야. 반복.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 독할 때 있잖아요. 1회 독. 1회 독할 땐 내가 풀어준 문제만 푸시면 돼. 딴 거 푸지 마. 괜히. 그래서 반복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 2회 독할 때도 그렇게 해도 돼. 그죠? 3회 독할죠. 3회 독. 3회 독할 때부터 안 풀어본 문제 풀면 돼. 동차생은 그거 안 풀어도 돼. 유예생이면 다 푸는 거야. 유예생이면.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 내용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도 괜찮아. 문제를 외우란 뜻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객관식 때도 얘기하는데요.
이거 뭐내 책이라 좀 그렇긴 한데, 교재 있죠, 교재? 요거. 뭐, PDF든 뭐든 좋아요. 나는 페이퍼에다 놓고 진짜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시험 보듯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복사를 하시든 뭘 하든 자유고, 백지에다 놓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아무 표시도 안 돼 있는 걸 놓고 자기가 표시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풀 때 책을 아끼지 말고 표시를 하면서 푸시는 게 최고야. 표시를 하면서. 그래야 실수를 안 해. 평소에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데 표시만 돼 있으면 실수 안 할 걸 표시 안 하고 대충 머리로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그 기억력 보통 5초 정도가 5초. 5초. 그 문제 안에서 5초를 못 넘겨. 세모에게 양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5초를 못 넘겨. 그러니까 계속 표시하고 형광펜 같은 걸로 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지엽적인 문제는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 막 특이한 거. 특이한 문제. 특이한 문제하고 창의적인 문제는 다른 거야, 여러분들. 창의적인 문제는 기초 개념을 가지고 지엽적인 내용을 안 내고 기초 개념만 가지고 낸 거야.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르거나 좀 굉장히 잘 낸 거지. 특이한 문제는 어디 구석 저기에 있는 거 막 갖다 낸 거야. 그게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나오는 적이 거의 없어. 나와도 못 풀어. 그러니까 신기하지만 그게 우연히 한번 맞출 수는 있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대세 영향이 없어. 대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풀어야 돼. 혼자서. 나중에 계속 혼자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서 풀 때 어떻게 하냐? 시간을 재놓고 푸는 거야.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게 아니야. 세워라 내워라. 오늘 안에 풀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오늘 안엔 다 풀어. 그렇죠? 틀려서 그렇지. 풀긴 다 풀지. 어쨌든 시간을 재놓고 푸는 게 좋아. 그게 쫄리는 맛이 있어. 자기가. 그래서 그 안에 항상 재고 푸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문제 몇 분이냐? 양을 보면 돼. 한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 있는 거 많이 줘도 돼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서 한 페이지 기준으로 5분인 거야. 항상 한 페이지 기준으로 5분 놓고 딱 푸시는 거야. 스탑워치를 하든 뭘 하든 시간 놓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안에 푸셔야지 집중력도 있고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뭐 세무사 20점, 회계사 20점. 그래서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와. 매출 쪽 하나. 다 똑같아, 이거는. 매출 쪽 하나. 보통 10점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뭐 8점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매입 쪽 하나 나와. 매입 쪽. 요것도 뭐 10점이나 8점. 간이 나와. 간이. 이렇게. 간이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 서식. 옛날 문제는 서식 작성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러다가 안 나오다가 또 작년에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래서 서식 작성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보다는 좀 단순화해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비슷해요. 문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세법 이제 문제 가기 전에 세법 엔딩 먼저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총설부터 가볼게요. 그 1-2페이지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가가치세 1번 문제야.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목표는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 매출 쪽인데 결국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되고 그중에 재화가 뭐냐 이걸 가지고 한 문제 정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화라는 건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물건이라는 건 모든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권리는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말하죠. 여기서 이제 가로 이제 화살표 친 거 보면은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이라고 돼 있죠. 원래 유가증권 그 자체는 재화가 아니에요. 재화가 아니지만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게 곧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 창고증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원래 TB가 있었다라면 TB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 돼요. 재화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유통증권 이런 창고증권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로 이제 화살표 친 거 보면 창고증권이나 선화증권 등이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재화에 해당한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비교 개념으로 화폐, 어음, 수표 이거 다 지급 결제 수단이에요. 같은 개념은 뭐 밑에 3번 있죠. 상품 결제 수단에 불과한 상품권도 재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을 재화와 교환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주식이나 회사채도 재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물 출자 있죠. 현물 출자는
공급이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넘깁니다. 기계장치를 넘겨요. 회사에. 그리고 회사가 주식을 줍니다. 주식을. 오케이? 이런 게 현물 출자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를 넘기는 게 재화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 시가가 100이에요. 주식의 시가가 있을 수 있죠. 주식의 시가가 150이에요. 오케이? 공가액 얼마예요? 100이죠, 100. 아, 재미가 없네요. 어쨌든 100입니다, 100. 이게 교환의 법리야, 교환의. 내가 돈 받는 게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거예요. 공급한 재화의 시가. 교환의 법리가 현물 출자에서도 있다. 교환의 법리라는 건 내가 재화 이외의 대가,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자 지분 그 자체는 주식의 양도는 재화가 아니다. 이쪽에서 이 회사도 사업자잖아요.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폐업할 때 나와 있는 재산이 있다고. 폐업 시 잔존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재화 중에 주식 같은 거 있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출자 지분의 반환 있죠? 그래서 얘도 출자 지분을 반환한다는 건 우리가 배우는 용어로 다시 바꾸면 감자 같은 거죠. 감자. 그래서 반환을 다시 하고 물건을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현금을 주면 재화가 아닐 테고 현물로 출자 지분을 반환하면 그 회사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재화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저 오른쪽 용역 있죠? 용역의 정의는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로서 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 거고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만 그 동그라미 1, 2에 있는 건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는 거죠. 1차나 세법하기 중요한 거고 부동산업이라고 있죠. 부동산업도 용역이 되지만 다음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비과세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용역의 범주에서 빼서 아예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돼야 하고 수령한 대가는 소득세법은 기타 소득이고 그 얘기는 부가세법에선 사업이 아닌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령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로 보시면 돼요. 기타 이제 뭐 숙박 음식점 업 등이 있는 거죠. 결국 사업의 구분은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키가 되는 거고 표준산업 분류 등으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어디로 가냐? 16페이지 갑니다. 이제 세무회계에서 이제 과세 거래에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과세 거래이냐 아니냐. 그래서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하고 혹은 재화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의 과세 대상으로 나눠집니다. 밑에 과세 대상 판정 사례 있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게 우리가 1, 2점 정도는 항상 배점이 있어. 앞쪽에 문제를 보면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보통은 세 공제를 받고 나중에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매입세 공제 여부는 매출세액과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소비가 되면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있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이 나오는 건 원래 법리가 아니야. 다만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도 보면 내가 아무리 사업자의 지위라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겠죠? 상관없어요. 매각할 때 무조건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부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부 조건이면 보증금만 반환한 거니까 그건 재화야 공급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증금 반환부 조건이 아니라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겠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다 보증금 반환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원권이란 권리의 양도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원사업,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사용하게 하거나 뭐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용역 공급이 되겠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제공하고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 용역 대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거로 보고 과세하는 겁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하지만 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재화로 보는 거예요. 유체물로 보아서 과세 공급이 되는 거고요. 6번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핵심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출자 지분의 현물 반환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자, 부가세법 14조 법리가 적용돼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과세 면세 여부는 본래 공급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 여부에. 8번 유명한 거죠. 게임머니도 재화로 봐서 기본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오른쪽이 더 많이 나와요.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반대급부로 받은 게 아닙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급공사 납품계약서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도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위약금 받은 것도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자,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 있잖아요. 대가, 여기 핵심 키워드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관계없이라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냥 아니면 징여성기라고도 보기도 하고, 5번 아까 봤고, 6번도 손해배상금으로 보면 되고, 7번을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데, 외상 매출 채권을 양도하는 건 소비의 대상인 재화를 양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권 양도에 불과하죠. 채권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지만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과세하지 않고요. 자, 공동사업에 출자하게 된 후 받는 이익금은 이익의 분배에 불과하지 소비가 아닙니다. 자, 9번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1차하고 2차가 좀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선주가 있고요. 하역회사도 있고, 그리고 화주가 있어요. 그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는 것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용역은 얘가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주는 건 과세 대상. 용역은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돈을 주는 건 과세 대상. 반대가 있을 수도 있죠. 고맙다고 이쪽에서 장려금 쪽으로 돈을 줄 수 있죠.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역회사가 여기다 돈을 주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죠. 대가를 지급하는 건. 여기다 돈 주는 거 과세 대상 아니죠. 그쵸? 1차는 이걸 섞어서 물어볼 수 있는데 2차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2차는 주인공이 무조건 얘야. 2차에서 제조업 뭐 이런 애들이 나오지, 선박회사를 내면 나머지 지문이 형성이 안 돼. 하역회사를 내도 나머지 지문이 형성이 안 돼. 무조건 주인공은 얘야. 얘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이 없어. 아예. 무조건 과세 하나도 없어. 2차는. 절대로 없어. 절대로. 이해하시겠죠? 약간만 센스 가지고 가서 또 공부하면서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지 이런 거 아니야. 시험장에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오른쪽에 재화의 공급 있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이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뉘죠. 그래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나뉘고, 실질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재화 공급의 범위, 이제 매매 당연히 아시는 거고, 가공 있죠, 가공. 그래서 가공도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주요 자재의 일부라도 부담한다라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 주요 자재를 전혀 공급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 돼요. 이때 우리 세무회계에서 중요한 거는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그래서 세무회계는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 문제 매출세액을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다 한꺼번에 알아야 돼. 매출세액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공급 여부, 그렇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 시기도 알아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과표까지 알아야 돼. 거기에 더하면 영세율이냐, 면세냐, 이것까지 다 알아야지 한 지문 한 지문을 다 통과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게 다 나래비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가공에서 핵심 포인트로 내는 건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재화의 공급이면
인도한대입니다. 새로운 재화를 공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공이라면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는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용역 공급에서는 지금 파란색이 있잖아요. 옆에다가 가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교환이 있죠. 교환. 얘는 이제 공급 시기를 가지고 문제 잘 내는 거고, 교환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 교환이라는 건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건 다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하진 않은데, 우리 뭐 내 생각 중요하지 않지. 우리 실무나 이런 데서 다 대물변제도 교환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대물변제도 교환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교환 밑에다 대물변제 포함 하나만 적어두세요, 여러분이. 그럼 교환의 경우 둘 다 사업자라고 하면 A 사업자가 있고 B 사업자가 있으면 A와 B가 지금 서로 교환을 하겠죠? 그럼 A가 기계에 A를 주고 B가 기계에 B를 준다라고 하면 A의 공급가액을 물어볼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너무 박혀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시가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시가가 뭐냐, 시가. 부가세법에서 시가는 부당의 계산, 부인, 교환 등 다 같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가에 대한 조문을 한번 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3페이지. 조금 세무에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53페이지를 가보면 그 맨 위에 상단에 있어요. 금전 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나와있죠? 그때 시가.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시행령에 가보면 이걸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셀러스 프라이스죠. 사업자, 공급하는 자 A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A 기준으로. 그래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A가 공급한 기계장치에 A의 시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쓰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이건 바이어스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이 B가 공급하는 기계장치 B의 시가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시가도 없고 얘의 시가도 없다는 얘기는 불특정 다수인과 거래하는 가격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럴 때 얘도 감정가액이 있고 얘도 감정가액이 있다고 했을 땐 얘 걸 먼저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이 위 1 또는 2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라고 돼 있고, 여기를 쫓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우선하고 그거조차 없으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갑이 기계장치 A입니다. 시가는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비품 B를 교환했습니다. 이럴 때 갑의 기계장치 A의 공급가액을 흥분한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감정가액 있네. 그리고 600을 쓰면 또 틀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감정가액은 순차로 적용할 때 3번에 있는 거야. 2번 자료가 있는 거죠. 비품 B의 시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비품 B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주 잘 나오는 개념이고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소비대차 있죠? 그래서 사업자 간에 재화를 차용하고 사용 소비하고 동종 재화로 반환하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있었어요. 사업자 A가 B와 거래를 하는 거죠. 자, A가 물건이 없다고 해서 B한테 빌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다시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는 차용할 때 공급은 없는 거예요.
차용할 땐 비의 공급이 있는 거고 상환할 때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과세 기간이 걸쳐 있는데 내가 상환할 때 공급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게 같은 시기에 있어요. 그럼 이게 매입도 있고 매각도 있는 거예요. 매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하는 건 매입으로 떨어지는 거고 반환하는 건 공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차용할 때는 B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될 테고 상환할 때 혹은 반환할 때 반환이라고 표현도 많이 나오니까 반환할 때는 A가 반환하는 재화의 시가가 된 거죠. 동종 동량을 갚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환 시 시가로 과세, 차용치는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하고 나는 그게 매입세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현물 출자 있죠? 그래서 현물 출자 역시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도 시가의 개념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에 현물 출자도 포함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부 체납 있죠? 그래서 기부 체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 허가권 같은 걸 얻으면 유상 공급이 돼서 과세가 되고 인허가 반대급부 사용 허가권이 아니야 그냥 인허가 정도 받는 거라면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무상 공급이 돼서 그건 면세가 되는 거죠. 이때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느냐라는 것도 있고 1차 시험에만 나왔었는데 기부 체납은 어떻게 보면 교환이죠. 교환. 그래서 내가 지금 건물을 넘긴다라고 하면 건물의 시가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가를 쓰면 너무 많은 부가세가 나오고 이건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률에 따른 가액으로 가는 거죠. 기부 체납에 관한 법률의 가액이 돼. 그 가액 안에 보통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제외하고 공급가액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는 공급이냐 아니냐 법률에 따른 경매는 공급이 아닌 거고 법률에 따른 경매가 아닌 경우는 우리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친구들이 막 그래서 뭐 자료가 3개, 4개 나와. 그래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있고 우리 나중에 풀어볼 텐데 뭐 받은 거 있고 막 그러니까 와서 또 질문 뭐 답이 없으니까 질문을 한다고 선생님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래서 얘 병신 자 어쨌든 법률에 따른 경매 공매는 공급 자체가 없어요. 그냥 0이에요. 0. 그쵸? 자, 그 다음에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위 이전 시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공급이 없는 거고 다시 반환할 때도 수탁자가 변경될 때도 공급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명의로 공급을 할 땐 수탁자가 공급하는 거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뭐 1차는 세법학 얘기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담보 제공한 거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있죠.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양수인에게 양도인도 사업자고 양수인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를 일으키면 오히려 양수인에게 자금 압박만 생기기 때문에 사업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이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예외로 만약에 사업의 양수도인데 대리 납부를 한다라면 그때는 공급으로 의제하는 거죠. 대신 매입세액 정산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서식 자체가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돈도 못 받았잖아. 공급받는 자가 국가에다 낸 거잖아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규정이 있고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 있죠. 그리고 냈죠. 그래서 다시 매입세액 공제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시고 그래서 거기 사업 양도인 양수인 보시면 되고 물납 있죠. 물납도 결국 조세 채권의 일실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납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납이라는 건 이제 불편만 가중하는 거고 수용도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되지만 거기에 있는 각종 법률에 따른 수용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철거 여부과는 무관하다라고 돼 있고 근래에 이제 나온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정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야, 너 그냥 나한테 넘겨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하면 수용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 아까 설정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나머지 기타는 뒤에서 한번 보게 될 내용이고요. 이제 간주 공급으로 가보겠습니다. 간주 공급은 그 과세 대상 여부도 중요하고 과세 표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주 공급의 첫 번째가 면세 전용이죠. 면세 전용입니다. 그래서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뒤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전용 1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기 생산 취득 재화가 뭐냐?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실질적으로 받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형식적으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취득한 경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국신용장 등이죠. 내국신용장 등이 적용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죠. 그러면 이 둘 다 지금 사업자의 지위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양도인이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둘 다 양도인, 그러니까 이 재화를 공급한 자, 양도인이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 사업에 전용할 때 우리 다시 두 가지로 있죠. 완전 전용이 있고 일부 전용이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전용할 때 이제 과표를 결국 구하는 게 세무회계 핵심인 거죠. 과세 표준 구하는 게 핵심이고, 과세 표준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죠. 이게 재고 자산이냐, 원재료 등의 재고 자산이냐, 아니면 기계장치, 건물 등의 상각자산이냐, 이게 핵심이고, 재고자산은 시가를 쓰는 거죠. 상각자산은 간주시가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간주시가는 언제 쓴다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되냐면 간주공급 때. 간주시가는 언제 쓰는 거예요? 간주공급 때 상각자산. 간주시가는 언제 쓰는 거예요? 간주공급 때. 간주시가는 언제 쓰는 거예요? 간주공급 때. 이렇게 해도 틀려요, 여러분들. 자료에 막 있어요. 팔았대요. 매각했대요. 근데 옆에 자료를 보니까 언제 취득일자 있고 막 이래. 취득일자. 취득가액 있고 취득가액. 이게 더미가 제일 많은 거예요. 막 있어요. 흥분하는 거죠. 나 이거 계산할 줄 안다. 아주 난장을 치는 겁니다. 막 계산해요. 계산해. 근데 답은 매각 금액이죠. 매각 금액이죠. 매각 소비야 소비. 간주 공급은 간주 시가는 오로지 간주 공급에서밖에 없어요. 간주 공급에서밖에. 사용 소비되는데 그 가액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매각이면 간주 시가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매각이면 간주 시가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세 번만 더 할게요. 매각이면 간주 시가를 쓸 일이 never 절대 없어요. 절대. 매각이면 간주 시가를 쓰지 않아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에서는 간주 시가를 쓰지 않아요. 진짜로. 안 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쓰죠. 지금 이러니까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 아니에요. 절대로 안 써요. 절대로. 이해하셨죠? 간주 시가는 언제만 써요? 간주 공급일 때만 쓰는 거야. 간주 공급일 때만. 그래서 간주 공급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은 쓰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시가로 가는 거고, 그렇죠? 시가로 가는 거고. 얘만 간주시가 써요. 얘만 간주시가, 얘만 이해하시겠죠? 얘만 간주시가예요. 무조건 얘만 간주시가예요. 이해하시겠죠?
간주 공급일 때만 간주시가예요. 매각에서는 간주시가를 절대 안 써요. 매각에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간주시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간주시가는 취득가액, 그쵸? 이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받은 걸 전제로 하죠. 매입세 공제. 여기서 1 마이너스 5% 또는 25% 쓰고 과세 기간 수 곱하죠. 그리고 완전 전용이면 저기 생각한 간주시가의 100% 가는 거고, 일부 전용이면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큼 가겠죠. 그래서 총 공급가액 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이때 비율은 당기 비율 쓰는 거예요. 당해 과세기간의 비율을 쓰는 거예요. 항상 당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비율 쓰는 건 언제예요? 공통사용제와 매각시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매입에서도 직전 쓸 수 있어요.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할 때 매각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쓰니까 매입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씁니다. 요 과세기간 수 취득가액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취득가액 있잖아요. 취득가액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과세기간 수는 감가율이야 결국. 그러면 취득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용 개시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언제 거를 쓰는 거예요? 사용 개시일 쓰는 거예요. 취득일자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취득일과 사용 개시일은 같아요. 그래서 1기에 취득하고 2기부터 사용 개시했으면 2기부터 스타트 가는 거예요. 자, 매입세 공제받은 거 쓰는 거예요. 취득가액. 자, 그럼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는 내 자료죠. 이거는 양도인 게 있고 내 자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 거 쓰는 거예요? 양도인 거 쓰는 거예요. 누구 거 쓰는 거예요? 양도인 거. 취득일자도 양도인 거. 매입도 과세 기간수도 얘 거, 매입세 공제 여부되는 취득가액도 얘 거 쓰는 거예요. 얘 거 다 얘 거 쓰게 돼 있어요. 법은 이해하시겠죠?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얘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어쨌든 새로운 가액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법률상은 얘 거 쓰는 거예요. 다 시기 다 얘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요게 원칙인데 우리 폐업시 잔존재와 등등등도 다 이걸로 쓰는 건데 뭐는 달라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달라요. 자, 교재 잠깐만 가볼게요. 일단 간주 공급의 과표를 명확하게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뒤에 가서 교재 5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공급가액이 나와있죠? 54페이지. 부가세만 좀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 왜냐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번 풀려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방법이 없어. 직매장 반출이 있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취득가액인데 얘 취득가액은 달라요. 얘 취득가액은 별표 치시고 달라요.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상관없죠. 직매장 반출의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 간주 공급만 매입세 공제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에요.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상 100만원인데 매입세 공제받은 건 이 중 80만원. 아싸 80만원. 아싸 다 틀리는 거예요. 취득가액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이 달라요. 자, 예외 있죠. 예외. 그 두 가지가 사실 예외예요. 원칙 안에서도 만약에 걔가 그 가액에서 내가 마크업을 시켜요. 마크업. 가액을 얹어요. 그럼 그 가액으로 가고, 우리가 개별 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는 개별 소비세, 각종 소비세를 다 얹은 다음에 부가세가 마지막에 공급가액이 되는 법리가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완전 면세 전용 등 나머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보면 돼요. 비상각 자산, 시가,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자산, 상각자산, 간주시가. 그래서 취득가액 보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의 취득가액이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당연히 제외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은 바가 없으니까. 감가율 5%, 25%.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땐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합니다. 실제 사용일. 취득일이 아니에요. 실제 사용일이에요. 사용 개시일의 개념이에요.
자, 4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면세 전용이죠. 일부 면세 전용. 그때는 당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인데, 이게 5% 룰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 룰은 적용돼요. 5% 룰이 적용이 안 된 때는 언제예요? 5% 미만이라도 무조건 계산하는 건 다 정산이야, 정산. 정산할 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정산, 예정 공급가액 비율을 쓴 거를 확정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건 5% 비율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5초 정도라도 기억을 하세요.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별표 치시고 중요한 건데, 폐업시 잔존재화가 겸용사업자랑 같이 잘 나와요. 폐업시 잔존재화가 겸용사업자랑 잘 나오는데, 이 뜻이에요. 자, 볼게요. 내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잔존재화가 있잖아요. 잔존재화. 그 잔존재화를 공급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난 폐업한 사업자가 겸용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 오케이. 그런 경우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폐업일이 예를 들어서 2월 5일이다 라고 해볼게요. 24년.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24년에 시험 보시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24년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부가세 하는데도 24년 1기 2기 딱 이게 있는데도 23년이랑 하면 몇 년 차이 나지? 이걸 가서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24년 외우고 있는 거야. 24년. 그렇죠? 23년이면 1년 딱딱 이게 타닥 떠올라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봅니다. 여러분 외워야 될 걸 안 외우고 안 외울 걸 외워 보면 23년 2기 있잖아요. 그럼 잔존재화가 있으면 얘도 공급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겸용사업자면 잔존재화에 역시 안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세와 면세 공급과 폐업 시 잔존재화가 동시 존재하는 거잖아요. 폐업 전에 내가 겸용사업자가 공급하였다면 안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사업자도 안분 역시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요 사이에 공급가액 비율로 할 거냐, 그렇죠? 1월부터 2월 5일까지 공급가액 비율로 할 거냐, 이거 비율로 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행정해석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한다. 그게 동그라미 4번 다시 보면 겸용사업체 폐업시 잔존재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가 폐업 전 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비교합니다. 이것도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하고 이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주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볼게요. 내가 폐업하는데 먼저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전이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에요. 이거는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야. 공급이야. 대신 이 할부 거래라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이때 공급 시기는 시기를 언제로 의지하는 거예요? 폐업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폐업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이야. 매각. 매각이니까 간주시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폐업일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된 거래인가를 잘 보시고 이거는 폐업일로 공급 시기를 의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폐업 시 잔존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지만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거예요. 그냥 공급이니까 이런 건 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세무회계 배운다는 건 기본 강의를 했다는 얘기고 객관식도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뭔 얘기인지 알 거라고 믿고 그래서 한꺼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가기 전에 여러분 시간 되면 한 문제 정도 풀어볼까요?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1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웜업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만 좀 어려우니까 여기다 놓고 풀고 웜업 문제는 그냥 문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웜업 문제는 여러분들 100% 객관식 문제야.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해보고
주관식으로 만들었을 뿐이야. 객관식 문제들을 조합하거나 기출문제 다 조합하거나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된 거는 기출문제 그 자체고 나머지는 조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갑이 우리 18페이지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라고 할 때 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4년 1기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이거부터 쓰고 하는 거야. 항상 2차 시험에서는 크게 쓰고 시작하는 거야. 크게. 그 시험지가 있잖아요. 시험지가 보잖아. 테크닉이 중요한 거야. 테크닉이.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딱 형광펜 놓고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7회 24년 1기인지 야 올해 1기 나왔구나.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 가서 올해 2기구나.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2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옆에다가 시험지 옆에다가 써놔. 까먹지. 또 가서 그냥 한 6개 써놔. 쭉 써놔. 안 까먹어.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올라오면서 언제였지? 이겼나 이게 아니라 옆에다 써. 다 써. 빨리 10초 뭐야? 1초면 해. 1초면 그냥 빨빨빨 써. 그냥 쓰고 시작하는 거야. 쓰고. 그러면 딴 생각 안 해. 여러분들 집중하고 거기서 잘 푸는 게 중요해.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일기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쫙 써놨어. 그렇게 해야지 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푸는 거야.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가보겠습니다. 외상 매출액은 첫 번째 6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포함 여부가 나와 있죠. 애누리 할인 300만 원이 자 국어 잘하지. 이미 차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시 가산하거나 차감할 일은 없죠. 그래서 6억 첫 번째. 자, 두 번째 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각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건 공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용 건물 A를 은행 빚을 갚는데 대물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둘이 그냥 일치시켜 줬는데 뭐가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A의 시가가 공급가액 되는 거예요. 대물 변제도 교환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행정해석이랑 다 그렇게 봐. 그래서 1,000만 원을 갑니다. 오케이? 대물 변제하였으며 건물 B는 물납을 했대죠.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기계장치 C 시가 불분명해요. 기계장치 D도 시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시가 순차적 적용해서 1번과 2번은 나가리 된 거고 3번에서 찾는데 3번 역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 시가가 우선하는 거죠. 이때 보충적 가액인데 감정가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기계장치 C의 감정가액 1,200만 원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시간씩.